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 사거리, 어린이들이 335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속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시간제 스쿨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스쿨존 16,000여 곳 가운데 이처럼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한 곳은 78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은 시간제 스쿨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스쿨존 확대 방안 추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해 스쿨존 시간대별, 요일별 사고 건수 등 자세한 내용을 덧붙였다면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처벌 강화 등이 함께 이뤄졌는데요. 현재 스쿨존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스쿨존 도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스쿨존 내 사고 건수는 어떨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스쿨존 내 보행 어린이 사고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에는 496건으로 급증하며 스쿨존 내 사고 건수는 2년 사이 약 42% 증가했는데요.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스쿨존 내 사고는 수업을 마친 뒤 하교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스쿨존 내 사고는 오후 2시에서 4시에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4시에서 6시에는 125건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가 등교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에는 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에서 12시는 1건, 오전 12시에서 오전 6시 발생 건수는 0건이었는데요. 요일별로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화요일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목금에 90건이 뒤를 이었고요. 사고 건수가 가장 적은 요일은 어린이가 등하교하지 않는 일요일이 17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202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이 도입됐지만 전국 스쿨존 16,000여 곳 가운데 적용 구간은 78곳뿐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다.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가결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합원 간 성과급 차이만큼 고민이 컸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이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논의를 제안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관련해 유럽에서 이미 시행된 사회연대 임금 제도에 대해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을 더했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이란 대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거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해 대기업 노사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도입니다. 조국혁신당 구상의 핵심은 대기업이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면 정부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당시 임금 인상 폭의 기준이나 세제 혜택 재원 마련 방안 등 강론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수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연대 임금을 먼저 시행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함께 살펴볼까요? 사회연대 임금의 원조는 스웨덴인데요. 1950년대 도입된 스웨덴 모델은 이론상으론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물가 상승 억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수출 호황을 누린 스웨덴은 임금과 물가가 함께 오르는 악순환에 시달렸는데요. 호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 증가는 임금 인상 가속을 부르고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임금 인상 요구가 반복된 건데요. 악순환을 해결할 묘안은 연배 임금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끼리는 가특 임금을 받자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균등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인상 경쟁과 임금 물가 악순환을 막을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양극화 해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994년 발간된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의욕 및 성과 요인 저하, 생산성 둔화, 임금 인상 부담 등이 원인이 돼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확산 사태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방역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에볼라 발병이 공식 선언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매일 새로운 의심 환자가 보고되고 있지만 검체 수백 개가 아직 검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에볼라 확산 사태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방역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한 보도였는데요. 에볼라의 주요 증상이나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에볼라가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과 인접한 국가들에서도 에볼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데요.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출혈열 질환으로 특히 치료제가 없고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강 인근 마을 및 남수단 유행을 통해 처음 보고된 이후 아프리카 토착 지역 중심으로 발생이 보고돼 왔는데요. 인체 감염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인 과일박쥐, 원숭이 등과 접촉하거나 환자 직간접 접촉 또는 혈액체액에 상처나 점막이 노출돼 감염될 수 있으며 또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 8일에서 10일간의 잠복기 후 갑자기 심한 두통, 발열, 근육통, 구토 등이 나타나는데요. 발열이 지속되면서 심한 설사가 발생하며 전신의 기운이 없어지고 혈압과 의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병하고 5일에서 7일째에 대개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확인해 방문을 피하는 게 좋고요.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 방역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에 대비해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5개국을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